삭제, 강행 처리를 통해서라도 완수했을 것입니다.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좀 더 보완해서 이 패스트트랙 정치개혁 특위를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안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겠습니다. 남은 과제 분권형 개헌 역시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민주당의 대체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최악이고 외교는 국난이고 평화는 제자리 걸음이고 사회는 분열되고 개혁은 전무합니다. 제도적 법률개혁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촛불혁명 열망의 좌절과 실패 막아야 합니다. 강력한 개혁 야당이 있어야 말로만 개혁,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분란 만드는 기득권 여당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개혁 야당, 분명한 개혁 야당이 돼서 기득권 집권 여당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우뚝 일어서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목표는 제3당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제3당의 의석수는 정치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이끌어갈 커다란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서 그 힘으로 확고한 다당제 제도화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평화당이 제3당으로 자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개혁국회를 이끌겠습니다. 더 큰 민주평화당이 되기 위해 연합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연합, 연대는 생존 전략입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 제3진영의 통합 연대가 절실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개혁그룹,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이도 선언에서 선언한 것처럼 당내에 큰 변화 추진위원회를 전제기지로 해서 차근차근 총선 승리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젊은 정당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지금 5당 지도부는 모두 60대 아니면 70대입니다. 한 10살쯤은 낮아져야 합니다. 50대가 중심에 서는 정당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를 만공하고 젊은 개혁 리더들을 영입하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당의 간판으로 세우고 중심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청년 의제 국회에 실종되고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그 의제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가치가 젊고 인물이 젊은 정당, 아이디어가 젊은 정당으로 총선을 향해 가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의 기본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3종 세트 개혁, 민주평화당이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뿌리는 자산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의 80%가 자산 불평등입니다.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노태우 정부 때 실시했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복원할 것과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저희 당을 방문했을 때도 노태우 정부가 했던 것을 왜 이 정부가 안 하느냐. 혁신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경제로부터 기업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복원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정보 공개를 거듭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해고당한 대학 강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와 함께 해왔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엊그제 택시기사, 개인 택시 기사님 523분이 당원으로 한날 한시에 가입했습니다. 잘못된 강사법 시행으로 해고된 강사노조 대표들이 민주평화당 갑질근절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합류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구의 아파트 건설사 피해자 모임 눈물을 닦아주는 갑질대책위 활동에 감동해서 100여 명이 민주평화당이 대구에서 입당원서를 냈습니다. 땀과 눈물이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연대해 갈 것입니다. 당의 분열 부끄럽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른바 연대 정치 모임을 만든 분들의 충정을 이행합니다. 그러나 그 충정에 더해서 정치인이 살기 위한 충정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한 충정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찰과 소통으로 하나가 됩시다. 국민이 먹고 살 길 찾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대의의 정치, 큰 의의 정치, 공의 정치, 사회 정치가 아닌, 사리의 정치가 아닌, 사욕의 정치가 아닌 공익의 정치, 공의의 정치가 민주평화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평화당이 커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당은 비온 뒤 땅이 굳듯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당내외 지지율 때문에 이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 지지율은 사실 당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선이죠. 그런데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섭시다. 더불어민주당 370만 당원의 35% 지지율. 우리는 10만 당원입니다. 자, 100만 당원을 향해서 신반끈을 고쳐맵시다. 황주홍 모델입니다. 유권자 10만에 지금 당원 5만 명 확보를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모두 그 같은 자세로 16명이 노력한다면 100만 당원 목표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지지율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당은 현실적으로 호남 정당입니다. 의원들이 전원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정당 지지율보다는 우리에게 파급한 지지율은 호남의 지지율입니다. 참고로 38석 갖고 있던 국민의당 시절 호남 지역의 지지율보다 지금 높습니다. 38석 국민의당 때 호남 지지율, 16석의 민주평화당 호남 지지율,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섭시다. 이것이 당 지지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일본과 경제전쟁에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고 있듯이 외교적 해결 전선의 맨 앞장에 서서 기여하고 역할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이끌어냈던 표상용 교수님 전 주일대사를 모셔서 그분의 지혜와 철학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국민대학의 이원덕 교수님 금요일, 다음 주에는 연세대학의 박명민 교수님, 많은 분들 계속 모셔서 고견을 듣고 우리 당의 역할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각오와 다짐은 있습니다만 전략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반일만 가지고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잠시 들켰던 이른바 총선 유불리 계산 내려놓고 깨끗이 내려놓고 국민 행동에 오염되지 않도록 순정한 마음으로 사무사를 강조했습니다만 공동체가 일치단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8월 2일 이전과 이후에 한미일 동북아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INF 조약 파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탈냉전 시대 군비 축소의 한 축이었던 군비 경쟁 중단의 한 축이었던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INF 트레티 중거리 핵전력 조약 레이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1987년 12월 8일 합의가 2019년 8월 2일 끝났습니다. 지난 2월 2일 미국이 일방 파기를 선언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서 8월 2일 오늘 현재 INF 조약은 없습니다. 이제 중러와 미국 간의 군비 경쟁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권역에 대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가 시작될 판입니다. 1990년 11월 군산 비행장에 있던 전술 핵무기 100여 기가 반출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서 지각 변동, 군비 경쟁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지소미아입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왔던 것이 지소미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류 그리고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그것입니다. 시한이 8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19일이 전략적 공간입니다. 화이트리스트 8월 28일이 발효 시점입니다. 이 8월 이 전략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민 이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한일 경제 전쟁을 슬기롭게 끝내는 그런 역할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길에 우리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만 엊그제 양정철 민주당 연구원장 해임 촉구 결의에 16명 의원이 모두 함께한 의총 결의는 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이 국가적 의제 앞에는 하나가 돼가면서 당내의 분열과 갈등은 성찰과 모색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영 당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자분들과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기자회견문과 그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공보실 직원이 마이크를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금 어쨌든 당 화합을 위해서 대표 지도부 사태가 우선이다 하는데 그것 하신다는 입장이고 그 상황에서 협상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생각이 있으신지. 오늘 상임고문 두 분께서 애당심과 충정으로 신당 추진 방법론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조금 전에 대한정치에서 발표한 문장입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권노가 황대철 고문께서 제안하신 그 제안문을 갖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정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자리는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번 국회의장 공관에서의 만찬 회동 이후에 맥주 토크 미팅을 제안해서 한남동인가요? 거기 맥주집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16명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토크 미팅 허심탄회하게 좀 교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권노갑 고문님과 정대철 고문님, 두 상임 고문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신 기자분. 네, 일주일 질문에서 어떤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 들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뉴시스 임종명입니다. 네, 앞서 나왔던 질문에 정확한 답은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아까 대표님께서 읽어주신 그 대한정치연대 발표 문구에서 읽어주신 이후 문장에 그쪽에 답변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 오픈 미팅에 그 자리에서 다 직접 논의하실 거라면 그 정도 답변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저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대한정치 쪽에서는 뭘 내려놓겠는지. 다 내려놓자고 하니까 정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할 각오가 돼 있는지, 그걸 내려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 지지율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당 지지율은, 호남 지지율은 1대1이잖아요. 민주당과 평화당이 1대1 구도로 만들어지는데, 서울 지지율이, 수도권 지지율이 안 나와서 제3지대 신당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분들이 그러면 수도권 출마를 결심하는 그런 희생적 결단을 하시겠다는 건지, 대한정치는 뭘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뒤쪽입니다. 그쪽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한강타임즈 임설아 기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천연당이랑 원외 정당들과 연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에서 당대당으로 연대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석이 지나면요, 우리 선거사에서 보면 총선이 있기 전해에 추석으로부터 총선 민심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은 좀 빠르죠. 9월 중에 오는데, 9월 중순에 추석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세력의 태동, 새로운 인물의 등장, 새로운 지각 변동의 조짐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기성정당만으로 내년 4.15 총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파악하기로는 국민은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4.15 총선이 중대 선거가 될 거다, 중대한 선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총선 중에 한 선거가 아니라 21대 총선이 지각변동의 선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8월 말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밀고 왔는데 8월 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 심상정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만, 정치개혁 특위 처리 이가 무산되면 사실 개혁은 실종되는 거죠. 정치개혁은.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 되면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녹색당, 청년당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연합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당이나 청년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들은 다 젊은 정당들이죠.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는 뒷편에 있습니다. 박윤수 나왔어요. 내일의 박효영 기자가 봅니다. 그 정개특위랑 사개특위가 이제 8월달까지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맡았으니까 이걸 의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당에서 안건 조정위를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행안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안건 조정위가 행안위 차원에서 다시 구성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국회법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절차적이나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권의 개혁 의지입니다. 개혁 의지. 신용만 개혁인지 말만 하는 개혁인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개혁 의지가 있는지 개혁 의지에 따라서 집권 여당이 얼마든지 이미 뭐 사당 합의로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법 여기까지 왔잖아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 네, 앞쪽. 네. 한겨레 김규남 기자입니다. 고문단이 제시했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는 건지 한국에서 좀 이런 걸 접근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던 중에 큰 변화 추진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원회는 중재하다가 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견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모님들이 지난번에 대한정치 의원들과 만나서 분열은 안 된다. 분열은 안 된다. 이 작은 당을 또 쪼개면 되겠느냐. 함께 해라 하는 것이 우리 고모님들의 충정이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무 거부 명분이 없는 일 아닙니까? 정치는 명분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이 있다면 또 고모님들 말씀한 함께 하라 하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저녁에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한 말씀이죠. 오늘 만약에 논의가 잘 안 된다면은 그 후속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우리 기자분들 가정법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녁에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입장인데 제가 여기서 두동강 나오면 되겠습니까? 합의점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분만 더 받고 아니요, 제한 없이 제한 없이 네,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아까 여쭤봤던 답변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큰 변화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안했고
대한정치 그룹 의원분들 의견을 들어야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상임 고문님들께서 제안하셨으니까 그걸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큰 변화위원회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방법론에 대해서야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저희 민주평화당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점심을 드시면서 점심 메뉴는 뭐예요? 어때요? 점심을 하시면서? 예.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점심 드시면서 우리 대표님께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잠깐 마치기 전에요. 아까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대로 안 된다가 지금 모두 하는 소리인데, 이대로 안 된다의 핵심이 당 지지율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공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약간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민영삼 최고 마이크 좀 드리셔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호남권 지지율이 핵심인데 좀 국민의당 때보다 높고 또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통계 숫자로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자료를 안 드렸나요? 기자분들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과거 사례하고 또 비교하고 얘기하는, 사실 우리 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제가 최고였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픈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역대 호남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당은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지 간에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에 닥쳐가지고 전략적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보면은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선거 때 26.54% 얻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계속 선거 이후에 떨어져가지고요. 국민의당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데 국민의당이 3.8%까지 떨어졌어요. 안철수 대표 시절에. 근데 우리 지금 민주평화당은 각종 조사에서, 전국 조사에서는 3%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보면은 사실은 당내 분란이 있기 전에 7월 이전에는 우리 조사도 그렇고 다른 조사도 115%대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분란 속에서도 전국 지지율 3%대이고 또 지금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그리고 더 멀리 예를 찾아보면은요,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때, 호남에서 지지율이요, 열린우리당이 근 60% 이렇게 갈 적에 당시에 하나갑 대표 민주당 버티고 있었던 탄핵민주당이 2% 3%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준영 전남 도지사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27전 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호남에서는 조사를 하면 도저히 안 나와서, 사실은 그때 박준영 지사께서 도지사를 선거를 안 나가려고 했는데도 엄청 설득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후보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더 가까운 여론은요, 엊그저께 있었던 전주에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 시의원 후보가 43%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남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호남에서 주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민주평화당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전주에서도 조사상으로는 10%대고 그리고 사실 후보를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배석 대표님이랑 전주 의원님들이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사실은 지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주 선거에서 하나도 도운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내놓고 안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마그마처럼 흐르면서 끓고 있는 그 여론을 갖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43%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당의 분열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지도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태생적 한계이고 또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갖다가 따지는 목적론적 오류라고 할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성결관제 미해결의 오류라고 할까요? 아니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봐도 산술적 수치상으로 봐도 우리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1대1 구도로 갔을 적에는 총선에서 두 자리 숫자의 정당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은 확고히 갖고 있다. 저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저는 그렇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요 1988년도에 세계 제1의 그 AC 니슨이라는 여론조사에서요 제가 그 조사로 밥 먹고 살다가 사실 정치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한번 좀 이렇게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언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식사 준비는 이제 10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청 강미혁 기자입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하신 내용 보면 민주평화당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녹색당이나 청년당을 언급하실 정도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잡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쪽에 계신 민주평화당 의원분들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문제처럼 보수적인 방향으로 민주평화당의 방향성을 잡고 계신데 이쪽 노선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득이 가능할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건강한 정당은 노선 투쟁이 있는 정당입니다. 제일 불건강한 정당은 납작 엎드려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정당이지요. 또 나쁜 정당은 개파 투쟁,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정당이 썩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정당, 구태 정당이죠. 앞으로 한국 정치 정당의 발전은 노선과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는 정당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이 노선의 범위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당을 같이 하지 못할 만큼 진보냐 보수냐로 극단적인 진보도 없고 극단적인 보수도 없고 같이 못할 그런 분포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 5일 날 제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날 한진중옥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제 정치의 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서 하방 정치, 국민의 눈물이 있는 현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희망버스와 함께하면서 사실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그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진중공업을 방문했는데 이제 뭐 시시때때로 저를 친노동 또 진보 좌파 노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니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야 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오르만져야 하고 답답한 곳이 있으면 시원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적인 게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 정치를 굳이 진보개혁 노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보개혁적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평화통일론을 주장해서 영공으로 몰렸고 우리가 지금 민주평화당이 또 당대표로서 얘기하고 있는 기조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김대중 철학을 잇겠다고 하면서 김대중 철학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노선의 다른 차이를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 토론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징후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선 투쟁이 전개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노선 경쟁, 노선 투쟁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국민이 죽고 사는 건 도외시하고 내가 내년 총선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서 내가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이런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정치는 명분으로 합니다. 대의명분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대의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부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려면 민주평화당의 대의명분을 뛰어넘는 대의명분을 제시해야 돼요. 뛰어넘는 대의명분.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식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여러분의 펜을 좀 걷어주시고 식사를 아마 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저쪽. 아이고, 식사 좀 하시는구나. 네.